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4월 1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벌써 4월이 됐습니다. 그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식구가 생각나듯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도 매우 잔인한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모든 혼란과 갈등이 해결돼서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지금 세계적으로 글로벌 환경에서 대한민국이 처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를 빨리 극복해낼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사고요. 한덕수 최후 통첩 하루 앞 야당 마은혁 임명 촉구 단독 결의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오늘까지죠. 4월 1일까지 한덕수 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야당에서 어제 단독 결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운영위에서 이 결의를 했는데 당연히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불참을 했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단독으로 이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못 내리는 것에 대한 민주당의 이제 강경 조치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그러니까 지금 2명의 헌법재판관이 4월 18일 이후에 퇴임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이 지금 심사를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그 국무총리인 한덕수 권한 대행이 나머지 2명, 그러니까 임기가 다 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느냐, 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향으로 민주당이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입법 폭주라고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러면 박찬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됩니다. 왜냐하면 4월 1일까지 한덕수 총리에게 시한을 이제 줬기 때문에 지난번에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한덕수 총리가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또다시 탄핵의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부분 제가 어제도 입장을 밝혀드렸고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민주당에서 좀 줄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겁박인 거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한덕수 총리가 다시 복귀를 했었잖아요. 탄핵 소추가 됐다가. 그러면 민주당이 그동안 계속해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혹은 검사에 대해서 계속 탄핵 소추를 해왔는데 그중에서 받아들여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이번에 한덕수 총리를 또다시 탄핵 소추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라고 민주당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탄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빨리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라 라고 겁박하는 것밖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그 전날 그 박찬대 원내대표 이야기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줄탄핵을 하겠다. 그래서 마치 모든 국무위원들을 전부 탄핵시킬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했던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권한을 한덕수 총리에게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법안들도 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국회와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이제 지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안 하고 계속 지금 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명한 뒤에 일주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 내용의 이제 법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아울러 앞서 잠깐 또 설명을 드렸죠. 4월 18일 이후에
임기가 끝나는 2명의 후보자, 그러니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어떤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은, 그러니까 국회가 선출한 3명 그리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까지만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헌법재판관은 9명이죠. 총 9명인데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대통령 추천하는 그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이 법안이 나오게 된 이유는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끝나면 나머지 그 2명에 대해서 여당이 한덕수 총리와 논의해서 헌법재판관을 추가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죠? 그 2명의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고 나면 이 2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한 사람들인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와 여당에서 나머지 2명을 임명하게 되면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금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매우 급박하기 때문이에요. 매우 조급하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고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던 헌법재판소가 왜 기일을 못 잡고 있느냐, 그 내부에서 어떤 헌재의 탄핵 결정이 정확하게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기일을 못 잡고 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매우 긴박하고 조급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입장도 좀 살펴볼 텐데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헌인 마은혁 미임명은 놔두고 문영배 이미선 후임 지명을 요구한 여당.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맞불을 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줄 탄핵을 예고하고,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까지 최후 통첩 시한을 한덕수 총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은 어떤 반격의 카드를 내놨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 니네 자꾸 마은혁 임명하라고 한덕수 총리한테 압박을 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4월 18일 이후에 문영배, 이미선 2명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는데 그 후임을 지명할 거야.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만히 있었는데 한덕수 총리와 논의해서 우리가 2명을 지명할 거야. 우리가 지명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상황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보수 우위의 그 헌법재판소 지형이 그려지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의 이런 입장은 조금 모순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12월 달만 하더라도 그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를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마은혁하고 뭐 또 국회 추천 몫인 그 나머지 2명 지금은 임명이 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그런 논리를 펼쳤는데 지금은 이제 입장이 바뀐 거죠. 입장이 바뀌다 보니까 약간 논리도 좀 바꾼, 그래서 약간 스텝이 엉키는 그런 모양새긴 하지만 어쨌든 정치는 이제 실리가 중요하게 움직이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반박의 카드를 내놓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되든 아니면 기각이 되든
아니면 아무런 결정을 못 내리고 식물 상태로 전락하든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소임은 거의 끝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쭉 이어온 논의의 과정을 보면 과연 헌법재판소가 왜 존재하는 거지? 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자고요.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계속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식물 기관으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아니면 탄핵하지 않느냐. 이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중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국민의 다수로부터 큰 저항과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87 체제의 산물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헌법재판소가 왜 87 체제의 산물이었는가. 그러니까 원래는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다른 많은 나라에는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상원에서 의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지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87 헌법을 개정할 때 왜 헌법재판소라는 기구가 신설이 됐느냐? 그 당시에 대법원에서 어떤 헌법재판소가 해야 하는 이런 정치적 결정까지 떠맡게 된다면 정치적 압박과 부담감이 클 것이다. 그래서 대법원은 그 자체로 사법부로서 독립적인 권한과 역할을 갖게 해야 된다 해서 헌법재판소를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맹점이 무엇이 있느냐? 대법원은 1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법부와 입법부와 행정부 간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그렇지 않아요. 그 대통령 임명 몫에 대해서는 그냥 대통령 임명하면 끝입니다. 대통령 임명하면 끝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헌법재판소는 대법원보다 더욱 정파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해왔던 것처럼 민주당이 일상계엄, 일상적인 탄핵, 도미노 탄핵을 해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은 국정마비를 시키는 요량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하지 못할 거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줄탄핵을 하는 거는 국정 발목 잡기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87 체제 헌법에 있었던 조항들을 악용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87 체제 헌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7 체제 헌법에 담긴 핵심 내용은 직선제죠.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시대착오적인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거를 87 헌법에서는 개정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거의 원포인트 개헌하다시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우리가 바꿨어야 할 많은 헌법의 내용들이 바뀌지 못하고 직선제 중심으로 개헌이 이루어졌는데 아마도 그 당시 개헌을 주도했던 의회에서는 우리가 조만간 다시 헌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할 수 있을 거다라고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못했죠. 40년 가까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지금 헌법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들을 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헌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유력 정치인들의 희생과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헌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 개헌을 주도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권력이 일정 부분 누수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와 그리고 의회 입법 독재를 해결하자는 축으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히 내려놔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개헌 과정에서 대통령의 다른 어떤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동력도 분산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이 한동훈 대표가 희생을 얘기했던 겁니다.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정말 이번만큼은 제대로 된 개헌을 이뤄내자. 그 희생과 책임 정신이 없다면 87 체제를 종식하고 새 시대를 여는 일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한덕수 대행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할 듯입니다. 보통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법 개정안 내용이 크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이해관계가 걸린 것은 이제 기업입니다. 기업인데, 근데 이 부분을 자세히 좀 따져보면 맹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 때 그 야당 주도로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제2요구할 것 같아요. 제2요구라는 것은 국회에서 다시 제의를 해달라. 근데 국회에서 제의를 요청하게 되면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폐기된다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야당이 단독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고 있고, 결국 그래서 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오늘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법 개정안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건데, 이게 지난 13일에 본회의에서 이제 야당 주도로 통과한 내용인데, 내용 자체, 문구 자체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회사에는 이사가 있잖아요. 이사. 그죠? 이사회가 있고 그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이 있는데,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이 현재의 상법에는, 과거의 상법에는 아니죠. 통과가 안 됐으니까. 통과는 됐지만 제2요건이 있으니까 이걸 뭐 현재 과거라고 부르긴 좀 뭐한데, 기존의 상법에는 회사로 명시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은 회사 하나였는데,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회사와 주주, 그러니까 주주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이 주주다라고 명시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가 그러면 누구를 위해 일을 해야 되느냐? 기존에는 이사는 회사를 위해 일하면 됩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그게 이사의 의무였는데, 만약에 상법 개정안대로 이게 확정이 되면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도 일하지만 주주를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됩니다. 얼핏 듣기에는 되게 좋아 보여요. 그죠? 회사의 주인은 주주니까 주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 좋지. 이거 마치 생각해보면 뭐 국민 주권주의처럼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인들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이사도 회사와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얼핏 듣기에는 좋아요, 이게. 근데 악마는 디테일이다고요. 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이 상법 개정안이 현실 세계에서 통용됐을 때는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 20년 전쯤에 주주자본주의라는 말이 대한민국에서도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주주자본주의. 그럼 주주자본주의가 뭐냐?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제 대기업이 주로 재벌 중심의 대기업 체제가 계속 유지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외국 투자를 했던 외국의 투자기관이나 외국의 회사들이 주주의 이익을 내세우면서 계속 재벌가의 어떤 경영권과 이런 것들을 흔들어댔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주주자본주의란 말이 유행했던 배경은 주주의 이익을 중시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극단적인 단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회사가 뭐 연간 뭐 한 10조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제 수익을 냈다. 1년 동안 10조의 수익을 냈는데, 그러면 이 회사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뭘 하겠어요? 이거를 R&D에 어떤 투자를 해서 새로운 상품과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공장을 새로 지어가지고 이 공급망을 늘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나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비용을 들여가지고 스카웃을 한다든지, 이게 이사들이 회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회사에 충실하기 위한 의무로 이런 결정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이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가 포함된다면 여기서 뭘 고려해야 됩니까? 주주들이 주주 환원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그죠?
그러니까 뭐 배당 같은 거 당연히 주주로서 배당을 받는 거 당연한 권리고 배당을 많이 받으면 좋죠. 그러나 예를 들면 뭐 헤지 펀드라든가 아니면은 그 단기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자금을 빼서 이렇게 가서 어떤 자기들의 이익과 배를 불리는 데만 관심이 있고 기업의 영속적인 성장과 기업의 발전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펀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펀드들이 들어와 가지고 야 10조가 이익이 났어? 야 10조 이익이 났으면 뭐 투자 이런 거 하지 마. 이거 바로 주주한테 환원해. 바로 배당금으로 쏴. 이렇게 강조하고 행동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그런 여러 가지 혼란들이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차 3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법에서 정해놓은 의도는 좋아요. 그 자체로서 의도는 좋은데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이라는 것은 이런 정치인과 행정가들이 탁상공론에서 그냥 책상에서 만들어 놓은 대로 현실이 흘러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3법도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뭐 좋은 의도로 시작은 했지만 뭐 참 입 바른 소리죠. 듣기엔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전세의 씨가 마르고 그리고 가격이 차등됐잖아요. 이거를 전세권을 쓸 수 있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똑같은 30평대인데 전세 가격이 막 2배 차이고 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전세가 씨가 마르니까 월세 부담이 커지고 그러니까 집값을 또 밀어 올리고 현실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진 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법 개정안도 이 디테일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는 아마 매우 큰 혼란과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한덕수 총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고요. 뭐 이재명 대표는 뭐 한화 이제 승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사실 그것도 보면 국민의힘에서 이게 대안으로 제시한 법안이 있어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훨씬 더 현실에서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더욱 디테일하고 안정적일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무시하고 민주당에서는 그냥 개론적으로만 선언적인 의미에서만 주주에 충실할 의무를 내세운다. 이건 뭐냐? 결국은 표를 노린 겁니다. 왜냐? 이 내용의 디테일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사의 의무가 회사에만 충실할 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 주주를 위해서 해야지. 그리고 국내에 주식 투자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언뜻 보기에는 이거 괜찮은데?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의 영속성과 기업의 발전, 그리고 기업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법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자,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많은 위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정치 평론하는 방송들과 달리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좀 자주 소개를 해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결국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번영의 길로 올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 또한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어떤 글로벌 환경에서의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 그러니까 안보와 외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을 짊어져야 할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진보와 달리 보수의 정치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안보와 외교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해나가는 것이 보수 정치인으로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논쟁적인 부분이 덜하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국내 정치보다는 덜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덜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듣기에는 덜 재밌게 혹은 지루하게 들을 수 있지만 이 외교와 안보에 대한 부분도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재명 대표가 뭐 중국에 셰셰를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비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외교 이슈나 안보 이슈도 자주 소개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관세 문제와 그리고 미국 중심의 태평양 안보 그리고 대중국 군사 문제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지금 4월 2일에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하는 이제 상호 관세 부과 이 문제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제 미국 무역대표부가 그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는 이제 관세 전쟁의 이제 베이스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한국에 대한 거는 약 한 7페이지 정도에 대해서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핵심 내용들만 제가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대표적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파동을 겪었잖아요. 그때 이제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미국산 농산물과 미국산 쇠고기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이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쇠고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광우병 논란이 워낙 심했다 보니까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게 한시적 조치였어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시적 조치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수입할 수 없다. 이 부분을 한 건데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들어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좋죠. 그죠? 왜냐하면 뭐 30개월 미만의 쇠고기가 그 어떤 안전이나 뭐 보건이나 혹은 또 맛의 측면에 있어서도 또 이렇게 좋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입장에서는 고소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를 어떻게든 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협상을 해나가야 할지 우리에게는 과제다라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 뭐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 규제도 있고 또 부품 규제, 뭐 배출가스 규제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놓은 상황이고 또 가장 요새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넷플릭스 같은 외국의 이제 CP, 그러니까 콘텐츠 사업자를 얘기하죠. 이 CP 회사하고 인터넷 서비스 회사하고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네트워크망 사용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인터넷 회사 입장에서는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트래픽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이 망 사용료를 니들 추가로 또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넷플릭스나 이런 그 외국의 이 CP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을 아예 안 내는 게 아니다. 지금 캐시 서버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캐시 서버는 뭐냐 하면 그 외국 서버에서 가지고 오는 콘텐츠들이 이제 인터넷망을 타고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외국 서버에서 직접 가지고 오다 보면 트래픽이 심하게 걸려서 우리가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동영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각의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이제 캐시 서버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오게 되면 트래픽 양을 줄이면서 우리가 고속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지금 고품질의 화면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넷플릭스 같은 사업자가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주요한 어떤 그 무역에 있어서 쟁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쟁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대한민국이 유리하게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기업이 유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는 협상을 해 나가야겠죠. 하지만 결국은 협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100% 얻어내는 건 협상이 아니죠.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고집이죠, 고집. 그리고 불통이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타협을 하고 우리가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었던 위해버 카드라는 것도 함께 이야기가 됐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관세와 무역 부분에서는 이런 논란들이 있고요. 이제는 안보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네, 제목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미국의 군사, 안보, 전략 지침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 전략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군사 전략이 어떻게 바뀌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한반도 안보라는 것은 미국의 군사 전략에서 하나의 큰 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이런 부분들이 큰 전략의 축이었는데 근데 최근 미국의 국방부가 방위전략 지침이라는 걸 새로 냈는데 여기에 최우선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 전략에서 최우선으로 삼는 게 뭐냐?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게 현실화될 우려가 지금 점점 가능성이 지금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우선적으로 맡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처럼 뭐 중국에도 쉐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전략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주한미군이 어떻게 운영될지 그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존재가 단순히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킨다만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그죠? 중국 본토에서 제일 가깝게 주둔할 수 있는 나라는 한반도잖아요.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유사시에 중국과 맞붙을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첫 번째, 주한미군의 전력이 한반도 안보, 북핵 저지, 대북 전략의 100% 역할이었는데 근데 그게 혼용된다는 거죠. 그 역할 중에 일부가 중국 저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안보가 흔들리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계속해서 상향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약 1조 정도, 1조가 조금 넘었던 방위비 분담금이 2024년 작년에는 1조 3천억 가량 됐습니다. 약 한 30% 가까이, 30% 가까이 늘어난 거였죠. 그러니까 3천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만약에 중국의 어떤 이런 군사 전략을 미국이 핵심적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당연히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이 필요하겠죠. 전력 증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방위비를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이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한민국 어떤 한반도 안보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논거가 될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처럼 돈 잘 버는 나라가 왜 방위비 분담금을 이거밖에 안 내냐. 그러니까 14조 원을 내라고 합니다. 14조 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는 방위비 분담금의 10배를 내라는 거예요. 물론 10배를 진짜 받아가겠다는 뜻은 아니겠죠. 뭐 협상을 위해서 이렇게 크게 뻥튀기한 것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내고 있는 1조 3, 4천억 규모보다는 훨씬 더 많은 방위비를 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 뭘 해야 돼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분위기상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분담금 인상을 하면서 우리의 협상 전략을 유리하게 가져와야 됩니다. 이런 거죠. 좋다. 그럼 방위비 분담금을 내주겠다. 인상해주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려는 게 뭐냐? 중국이 대만 침공할까봐 우려되거나 혹은 중국이 계속 전력을 키워서 과거
미소 냉전 시절처럼 중국이 미국과 이 태평양에서 대치하는 혹은 그것 때문에 어떤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날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 아니냐. 그게 미국 너희들이 걱정하는 부분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하자.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좀 올려줄 테니까, 현실적인 선에서 올려줄 테니까, 그리고 그 주한미군의 이 전력을 뭐 중국을 저지하는 데 쓰자. 이거는 그 부분도 니들이 그게 하겠다면 그건 최소화하고 어쨌든 대한민국의 안보도 신경 써가면서 하자. 그리고 우리가 혈맹인 미국과의 혈맹인 한국이 우리도 너희와 함께 중국이 어떤 물리적 위협과 어떤 자유세계를 위협하는 그런 군사적인 그런 전략으로부터 우리도 이익을 담당하겠다. 우리도 역할을 하겠다. 예를 들면 핵추진 잠수함 같은 거를 대한민국도 갖게 해달라. 핵추진 잠수함을 대한민국에 가진다면 생각을 해봐라. 중국과 서해 바다를 앞두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다. 중국 본토에서 가장 가까운 영해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다. 그건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북한의 도발에도 대응하고 혹시 모를 중국의 도발에도 대응하고 한다면 너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니들 입장에서도 훨씬 유리한 전략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뭘 가져갑니까? 안보 자강, 국방 자강의 전략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몇 군데 없거든요.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도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다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가 억제할 수 있고 그런 국방 자강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동훈 대표도 이제 얘기했었죠. 이게 이제 안보 측면에서의 위해버 카드인데 어떤 위기 상황, 글로벌 상황에서의 여러 맹점이 있습니다. 위기를 겪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영어 단어에서 change, 그죠? change에서 중간에 요 기억자 하나 빼면 chance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기회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외교와 안보 또 그 글로벌 시장 이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나갈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한 다음 기사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이 미군의 전략, 군사 전략 이게 다 누구 머릿속에서 나오느냐? 콜비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콜비. 엘브리지 콜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책 브레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 하면 한국이 자주 방어를 스스로 책임지고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콜비는 그런 식의 정책을 펴왔고요. 작년 5월 달에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하면 지역 내 군사력의 균형을 위해 북한보다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이 콜비의 발언을 가지고 자강할 수 있는 협상 카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발언이니까 이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됐다. 한국 스스로 북핵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근데 이 말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핵무장에 대한 진지한 논의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진짜로 핵무장 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핵무장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NPT를 탈퇴하면서 수많은 경제 제재와 압박이 들어오고 결국 대한민국은 경제가 폭삭 망할 거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그렇죠. 핵 잠재력이죠. 핵 잠재력을 확보해서 재처리 시설과 농축 기술을 확보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면서 뭘 해야 된다? 앞서 설명드렸던 핵 추진 잠수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엘브리지 콜비가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전략의 브레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우리는 협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속 반대한다고 해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을 안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긴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방향 우리가 협상을 해주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것들을 얻어내야죠. 그게 바로 앞서 얘기했던 핵 잠재력과 핵 추진 잠수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엘브리지 콜비는 우리하고 인연이 있어요. 대한민국과 인연이 있어요. 어떤 인연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작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당선된다는 보장이 별로 없었죠. 오히려 가능성이 더 뭐 낮게 평가됐었죠. 근데 그 당시에 전당대회에서 토론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뭘 했었냐면 엘브리지 콜비가 얘기했던 아시아 프라이어리티 이런 전략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봤는지 엘브리지 콜비가 이 토론 때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었던 그 영상 클립을 SNS에 이렇게 게시를 하면서 아주 놀랍다고 극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콜비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그 미국의 군사 전략과 외교 안보 인식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 같은 그 정치인들이 어떤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 이런 외교 전략, 이런 부분들을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좀 긴밀하게 논의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된다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또 자강할 수 있는, 그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서 전 세계가 뭐 정말 패닉 상태에 빠졌는데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어떤 군사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꼭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활용하면 우리가 카드로 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관련한 마지막 사설 살펴보고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오늘자 아침 중앙일보 사설인데, 자, 에치슨 라인 연상시키는 트럼프발 안보 파고입니다. 에치슨 라인이 이제 뭐냐 하면요, 6.25 때 1950년 1월이죠. 1950년 1월에 에치슨 라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꼭 보호해야 할, 우리가 꼭 방어해야 할 그 방어선입니다. 이게 에치슨 라인이. 근데 그 방어선인 에치슨 라인에서 한국을 제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1950년 1월이에요. 그러니까 에치슨 라인에서 한국을 제외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김일성 입장에서는 미국이 자신들의 방어선에서 한국을 뺀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남한을 쳐들어가도 우리가 유리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물론 에치슨 라인에서 뺀 것이 김일성이 남침을 하는 뭐 100% 원인인 건 아니겠지만은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일보 사설이 걱정하는 것은 미국의 새로운 안보 전략 지침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잘못하면 이 에치슨 라인처럼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우려가 나왔냐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이제 일본을 그저께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억지력을 다시 구축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는데 필수 파트너다. 그리고 일본이 마찬가지로 억지력을 강화해 자유로운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방위력에 투자하는지 더 깊이 알기를 기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좀 약간 말이 어려운데요. 이게 쉽게 풀었으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대중국 전략, 그죠? 중국,
중국을 제어하는데 중국을 견제하는데 미 군사 전력을 핵심적으로 쓰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당히 국제 안보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이 안보와 외교 위기가 매우 크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카드가 무엇인지 확실히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간다면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어떤 외교, 안보, 또 교역, 무역 이런 측면에서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은 모두 똑똑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똑똑해지고 우리가 지식이 많아져야 정치인들이 헛짓을 하지 않도록 제대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정책과 외교를 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 많이 공부해 주시고요. 또 이 세상을 보는 날카로운 눈을 갖게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1,400명, 1,500명 정도 되는 분들께서 시청을 쭉 해주셨고요. 그리고 네, 한 분께서 또 이제 또 응원을 또 해주셨는데, 네, 텅빈 충만님, 네, 아주 무언의 메시지로 큰 의견, 큰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고, 그리고 장미가 필 때면님도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한동훈 브라보, 안녕 대한민국, 윤성만님 논설 좋아요. 네, 저도 장미가 필 때면님을 포함해서 시청해주시는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 좋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뉴스 논평을 들으면서 어떤 아침의 교양을 쌓는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면 이 시간,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이 시간이 좀 늘어지기도 쉽고 또 출근하시는 분들은 출근도 해야 되고 또 집에 계시는 뭐 주부나 이런 분들께서는 남편과 또 자녀분들 출근시키고 나서 또 정리도 해야 되고 해야 할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안녕 대한민국을 시청해 주는 여러분은 정말로 깨어있는 교양을 갖춘 시민들이다.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 제가 응원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나도 10분 후에 김혜승 앵커의 뉴스 사랑방 이어지니까요. 그때까지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잠깐 뭐 화장실이나 아니면 다른 데 갔다가 10시에 다시 와서 시청을 이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